결국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한 곳에서도 법조계 판단이 매우 냉정할 것이라고 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윤석열은 내란죄가 맞다고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거고, 탄핵 표결을 앞두고 이런 전망이 나와서 국힘은 끝내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국회로 진입시킨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3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이 내란죄에 해당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켜야 하는데, 연구원은 이번 비상계엄이 폭동에 해당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구체적입니다. 연구원은 우선 대통령이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대법원은 1980년 5월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그 사실 자체만으로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되는 위협적 측면과 강압적 측면이 있어서 내란죄의 폭동이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윤석열을 지금 당장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국회에서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상태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장관들에게 문서로 된 지시를 하달했다는 겁니다. 계엄은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바로 해제하려고 했다고 한 담화도 거짓이었던 겁니다. 총리, 어제 대통령 담화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법과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들 보면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의 일원인 선관위도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 입장문도 보셨지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관위로서 그러한 그 현상을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그 선언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로서 해야 될 도리를 했다. 다시 이야기해서 대통령이 말한 게 틀렸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분은 앞으로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 하에서 국민과 법이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여럿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로서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이미 파악이 되어 있으실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지금 떠오르시는 대로 말씀 주시죠. 글쎄요, 그거는 대통령님께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님이 계엄을 생각하고 계시는 줄은 전혀 몰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님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담화는요, 모두가 기가 찼습니다. 향후 법적 대응을 위해서 자기 변명을 늘어놓고 그리고 지지세를 극우적 지지세를 결집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고 모두가 평가합니다. 팩트조차 하나같이 사실인 것이 없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신박약을 주장하기 위한 합리적 모색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참담한 그런 담화문을 보고 지금 국정 운영을 그래도 대신에 책임지고 있다는 총리께서 그 정도 이야기밖에 못하십니까? 대통령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는데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엄법 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기 전에 국무총리가 등장해야 되는 시인입니다. 이때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질 않았습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은 채 장관이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를 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네, 총리를 거치지 않고 장관이 임의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국무회의 당시에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법에 따르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여러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말고 법과 그때 국민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야기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 국무위원들이 명확하게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이 소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회의 자체도 절차적, 실체적 그 많은 흠결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긴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얘기 안 했다는 뜻이네요. 반대를 하고 걱정을 했습니다만 절차적 국민들이- 하자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셨네요. 절차적 하자는 저한테는 워낙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를 이것을 부서를 거치면 합법이라든지 합법이 아니라든지 하는 것은 거의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모두가 국무위원들이 반대하고 걱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부 국방부 장관께서 국무총리를 거쳐야만 건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 자체를 모를 만큼 무능력했던지 이 문제를 알았음에도 입도 뻥끗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네요. 저는 뭐 일체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리고 네, 알지 알겠습니다. 못했- 들어가십시오. 외교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네, 송미령 장관 이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느 공간에서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9시경 대통령 직무실에 도착하여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주십시오. 시간이 충분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9시쯤 8시 50분쯤 도착해서 한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서 보니까 너댓 분의 국무위원님이 미리 와 계셨고요. 앉자마자 비상계엄 선포를 할 생각이다라고 대통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간략히 몇 가지 지상이 있었고요. 총리께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시길래 아까 조정식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 제고해 주십시오를 거듭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어저께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 같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한 10여 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착하기 이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거기서 이제 좀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그 옆에 집무실 옆에 대접견실에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 사항들 나눴고요. 그러면서 다시 총리님께서 대통령이 부르셔서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는데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총리께서 대통령께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한 20, 30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다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뭐 나눈 얘기들을 일일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의견도 내시고 반대 의견도 내시고 근데 아마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아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서 이제 발표로 나가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냥 정황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 9시경에는 대접견실이 아니라 이제 집무실에서 4명 정도의 먼저 온 4명 정도의 장관과 함께 저까지 국무총리와 한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접견실에 있었고 국무총리는 계속 대통령과 논의를 위해서 왕래를 했었고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는 마지막쯤에 왔기 때문에 접견실에서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네요. 그분은 뭐 상황을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늦게 거의 끝날 수가 무렵에 오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는 건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뭐 그런 거였습니다. 네, 처음에 집무실에서 만날 때 같이 있었던 다른 장관이 있는데 각 장관별로 그럼 부처별로 해야 될 일이 하달이 된 건가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받은 게 제가 온 외교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온 이유는 말씀하셨잖아요. 저하고만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잠시 침묵이 있고 그리고 옆에 대접견실로 옮겼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집무실에서 다른 4명의 장관들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만났을 때 본인이 그 서류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나머지 4명의 장관들은 뻔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까? 상황을 제가 보다 드린 자세하게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대통령께서 답을 하셨으니까 뭐 발언할 기회가 있었던 건 아니죠. 외교부 장관에게만 그런 문서를 줬습니까? 저한테만 받았고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 문서의 내용 간략히 설명 제가 주시겠습니까? 워낙 충격적이어서 뭐 제 공간 생각나는 대로라도 제 공간이란 단어만 기억나고 뭐 아주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 그냥 줄글처럼 돼 있어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고 나오지도 드리겠습니다. 않고 한번 고민해 한번 아니, 들고 기억을 나오지도 떠올려 않고 주십시오. 놓고 나가지고 제가 지금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제가 그렇게 진술을 했고요. 제외 공간 내자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요? 제 공간에서는 뭐 이런 그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주 일반적인 이런 상황이 있으면 했을 그런 조치들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당시에 우리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었죠. 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 규약 가입 중이죠. 네. 관련 규약에 따르면은 국가 존립 위협하는 공공 사태에 예외적 그러니까 본 규정상 규약의 의무를 이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탈한 규정 그 이유를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다른 당사국에 즉시 통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셨어요? 네. 사전에는 즉시 통지, 사후 통지까지 있습니다. 해제했을 때. 그리고 외교장관이- 보고서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 외교장관이 지금 모든 협약의 관련 규정을 다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지금 외교 부처에 질문한 것도 4, 5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간에 그러면 장관님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실무진에서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들만 남발한 건가요? 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까? 어떤 생각 드십니까? 동맹국에도 통지하지 않고 그리고 유엔 가입국으로서 위상을 또 높이던 대한민국이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이 상태 정상적입니까? 저는 뭐 그런 다자 협약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한 한미 외교 당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조율 그런 게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전념해 왔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챙길 여유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각 국무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은 뭐 얼굴이 벌개지고 화가 나고 하면은 어떤 국무위원들의 조력을 듣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망가진 외교라고 국민들이 비난하는 그런 외교의 결정적인 시점들의 결정들도 상의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까? 망가진 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데미지가 왔지 그 이전에 어떤 심각한 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좋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피력해서 대통령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을 때 대통령이 받아준 네,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도 했고 전화 통화로 결정을 바꾸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못 하셨나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 부끄럽고 죄책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무려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1시간 20분 정도 40분입니다. 있었습니다. 9시경 가셔서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그동안 국무위원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대회의실에서 다른 위원들이 오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오는 말씀해 사람마다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건 조사 과정에서 해야 될 거를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이 정도 과정보다 더 제가 지금 중요한 말씀드린 것도 자리입니다. 충분히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는 저는 얘기입니까? 한치의 불리함은 부끄러움 없습니다. 그 협의 내용에 있어서 이 자리가 가장 준엄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사법 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국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적 토론회장이고 사법적인 절차를 논의하는 기관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제 판단에서 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도착해서 상황부터 끝까지 다시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부당한 요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다 성의 있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걸 반복하시라는 말씀은 국무위원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대회의실에서의 상황 구체적으로 말씀 주십시오.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좀 말씀드리십시오. 오는 사람마다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 번 집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총리 이외에 집무실에 들어갔다 온 분은 어느 위원입니까? 경제부총리 들어갔다 오셨고 정진석 비서실장 들어갔다 오셨고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그 외 국무위원은요? 그 이전에 자신들의 견해를 대통령께 밝혔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로 들어갔다 온 분은 없고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모든 상황을 100%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자리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정말 꼭 하시고 싶은 말씀 국민께 해주십시오. 글쎄요, 제대로 해내지 못한 사람이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혹자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어나오지 못한 국면은 한 사람 없다고 비판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온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제 초등학생들이 편지를 주고 갔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학생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학생들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 직접 집회를 나가보겠다. 정치와 관련해 정보를 찾아보고 무엇이 위법이고 불법인지 직접 판단하고 행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위원들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그리고 여당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조차 본인의 역할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도
아까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대통령께서 직접 주신 거고요. 네. 네. 그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대통령 또 총리님 또 누가 있었다고요?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이 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있는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받으셨다. 나머지 분들은 받았다는 기억은 없습니까? 모릅니다. 그 자리에선 본 적 없습니까? 저만 받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주세요. 아까 외교부 장관의 답변 중에 그 국무위원들이 모여 있는 방이 따로 있고 또 대통령 집무실에는 대통령님께서 계셨고 맞지요? 네. 그리고 그 집무실에 외교부 장관이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부총리도 들어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저는 한 9시 좀 늦게 도착해서 9시 한 50분쯤 55분 이렇게 도착했었습니다. 네. 그때 집무실엔 누가 있었나요? 네. 그래서 도착했다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접견실에 갔더니 그때 제가 이제 원래는 저는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불렀는지 모르고 사복 차림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한 55분쯤에 대접견실에 총리하고 몇 분이 계시길래 여쭤봤더니 곧 계엄이 선포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총리께 총리님 왜 반대 안 하세요? 뭐 이렇게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께서 많이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저보고 들어가 보라고 하셔서 제가 저기 집무실에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는 대통령하고 독대하신 거고요. 정확히 제가 들어가니까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데 전 누가 같이 따라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같이 있던 국무위원 한두 분이 따라 들어오셨는데 누가 따라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네. 그 전에는 대통령 혼자 계셨던 네, 자리에는 거고.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도 역시 문건 하나 받으셨을 거고요. 아니요, 전 그때 받지 않았습니다. 전 그때 이제 사실은 계엄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아까 외교부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경제에 미친 영향이 너무 심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거 없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는 없고요.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네. 다른 자리에선 있었나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이제 계엄이 그러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접은 종이를 주셨는데 당시에 저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경황이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이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11시 40분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 그리고 다시 일청사에 가서 1시쯤에 이제 국회 방송을 그러니까 저 회의하면서 방송을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의결되는 장면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그 문건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 당시에 그래서 사실은 뭐 제가 저희 직원한테 맡겨놓은 상태였거든요. 왜냐면 내가 내용을 안 보고 접해 있었기 때문에. 부총리님, 네. 대통령에게서 받은 문건이었는데 열어보지도 않고 직원에게 넘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근데 그 당연 그래서 참고하라고 그냥 저한테 직접 주신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도 대통령이 쪽지 같은 거 많이 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끔 주시면 그냥 자료 같은 거 참고라고 주시면 가치가 있는 거나 그런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처럼 사람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대통령이 자료입니다. 직접 주시진 않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직접 줬다면서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근데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자료가 접혀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장짜리 자료인가요? 네? 몇 장짜리 아니 자료인가요? 한 장짜리 자료인데요. 자료가 접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그 의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면 경황이 없던 상황이고요. 저는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들어가시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저도 아까 외교부 장관이 말씀대로 이제 사퇴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회의 장소에 갔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외환시장도 열려 있고 해외 시장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지금 시장 상황, 이게 좀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으니까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 챙기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가는 그 자리 중간에 제가 제 직원한테 이거 참 아까 뭐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 라고 제가 정확히 전달한 건 팩트니까 그 중간에 물어보시면 압니다. 누군가요? 그 직원은? 네, 저희 직원입니다. 뭐 제가 누구 특정, 네, 어차피 저희 이제 수사를 받으면 기재부 간부입니다. 간부입니까? 네, 기재부 간부한테. 비서실장인가요? 아니, 차관인가요? 비서실장 아닙니다. 그러면 기재부 차관부입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어라고 자료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종이를 받은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1시쯤에 저희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까 국회 사항을 확인하고, 그래서 국회가 의결했으니까 이 사항은 이제 해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경제나 또 지금 그때는 외환시장이 열려 있거든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회의 끝날 때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아까 주신 문건이 있다라고 리마인드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 내용은 이거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을 이렇게 유동성 같은 거 확보를 잘해라, 이거 고문적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도 있으시겠죠? 네? 폐기하지 않으셨죠? 네,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네. 총리님 나와주세요. 계엄 이후에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어떤 형태에도 계엄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들이 국회를 향한 경고성 계엄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계엄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다른 장관들 누구까지가 그런 문서들을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테지만 외교부 장관과 경제부총리가 받았던 문건을 보면 결국은 계엄 이후에 국정을 어떻게 하라라는 내용의 문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이죠? 글쎄요, 대통령님은 그렇게, 만약 대통령님이 직접 주신 거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모두가 이 계엄 자체는 계속 반대했다는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서 경고성 계엄을 하신 거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계엄 이후에 경제와 외교를 어떻게 해라라는 지시사항이 담겨있는 문건을 줄 리가 만무하죠. 아니, 저희가 제 말이 틀린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총리님? 그런데 저희가 계엄의 선포를, 동의하시죠? 제 말에. 계엄의 선포를 저지하지 총리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엄 이후에도 대통령은 이걸 금방 끝낼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보관이 이미 머릿속에 있었고 문건까지 작성했고 해당 장관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우리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셨을 때 안 했으면 지금 저희는 계엄 상황이었겠죠. 그렇게 수용을 들어가십시오. 하셔서 해제를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선관위원장님 나와주세요.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 개헌 발령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선관위원장으로서 보자마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말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작년 하반기에 선관위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작년 상반기에 국정원이 선관위가 북한으로부터 해킹 공격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점검을 해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건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근데 또다시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나요?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이네요. 해킹으로 접속해서 데이터 조작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기술적으로는 그 서버 자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원격적으로도 힘들고 또 내부적으로 직접 접촉한다라면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흔적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리적으로 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외부에서 망을 통한 해킹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대통령이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서 1, 2, 3, 4, 5 같은 시기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24년 총선 때에도 역시 이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 이제 1, 2, 3, 4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번호는 아마 디폴트 된 거를 그 아마 특별히 고치지 않고 쓰는데 그 시스템 자체도 내부의 내부 업무 시스템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이 선거 시스템하고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킹 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 후에는 그 바로 지적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즉시 시정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올 1월 달에 그 국정과 같이 다시 한번 이행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올 1월이라는 거는 총선 전에 완료했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것도 틀렸고요.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선관위가 대통령에게 일일이 다 보고해야 될 의무는 없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입니다. 예. 정부 부처들에게 혹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등등 전파는 하셨습니까? 조치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따로 전파를 한 적은 없고 다만 보안 컨설팅 자체가 우리가 국정원 또 인터넷진흥원 또 양당의 또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고 그 단체 그대로 우리가 지적된 보안 컨설팅이 나타난 문제점을 그 후에 바로 올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국감 때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주치사항을. 제가 그 당시 과방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보면 이미 선관위가 조치한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계세요. 보고를 제대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통령 담화를 보고 사실과 다르거나 또 취약하다는 부분도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그렇게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 문건 하나 띄워주시죠. 대통령이 어떤 국정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이게 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신용환 씨가 공개한 문건인데요. 보면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에요. 보시면 사전투표 결과의 바꿔치기, 자동 개표기 부정 이런 것이 의심스럽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 결과 바꿔치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죠? 절차적으로 그것이 어떤 전자투표 자체로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절차적으로 그걸 모아서 다시 검사하고 그 절차 개표 과정 자체에서 그 양측 후보자들, 정당 관계자들, 공무원들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도 보시면은 양정철 개입설 해서 중국 개입설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교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로서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또 보여주세요.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에 있다. 그래서 집계 과정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조작한다면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승패 조작이 가능하다. 어떠세요? 제가 저희 선관위에서 누누이 여러 번에 걸쳐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만 이게 투개표 개표 자체가 손으로 이루어지고 그 투개표 자체에 대한 수기 작업에 따른 직계표가 따로 있고 그 직계표에 따른 결과를 컴퓨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직계표도 종이 직계표가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도 한참일 때까지 그 직계표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계 자체에 약간의 뭐 실수나 있으면 바로바로 파악이 돼서 바로 고쳐지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그 컴퓨터 안에서 그대로 조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거대 정당의 내부 문건, 그것도 한 번 누가 쓴 것도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저런 류의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체포 리스트에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판결했던 판사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선거관리위원장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충격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나와주십시오. 총리께서는 국정원과 선관위의 그런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조치한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당시에 알고 계셨습니까? 잘 몰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모릅니까? 과방위 위원인 저도 언론 보고 다 알았는데 총리님도 모르셨어요? 그때 이제 그런 제도에 대해서 뭔가를 고친다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치했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과정들은 다 보고 받으셨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수개표 하는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 것도 좀 읽었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문서로서는 봤습니다만 제가 뭐 명확히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개선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견들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의견들이 다 고쳐졌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물론 어떤 거는 선관위가 고쳤고 어떤 거는 그거는 뭐 타당성이 없다 이런 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안 고쳤고 뭐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수개표 같은 거를 과거에는 전자적으로만 개표를 하던 거를 수개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하는 뭐 그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챙기실 의무가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문서나 혹은 구두보고 등등을 통해서 파악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근데 대통령의 어제 담화를 보면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시계열도 틀리고 완료 조치가 다 끝났는데도 모르고 계시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대통령하고 일주일에 몇 번이나 회의하셨나요? 두 분이서만. 뭐 둘이 단독으로 하는 적은 없습니다. 뭐 배석자들 빼고요. 주요하게 두 분이서 한 게 언제 있었습니까? 둘이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참모들이 아니 같이 그러면 참모들 몇 명이나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되지 않았나. 출장도 가셔야 되고 저도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의심이 드느냐, 출장 때문이 아니라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날 못 일어나셔서 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님 하나만 짧게 물을게요. 잠깐만 나오십시오.
대통령 비서실에서 1년 반 정도 근무하셨는데 대통령 임석한 회의 며칠에 한 번씩 했습니까? 대통령 민석환 회의는 통상 그러니까 정례적인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했다고요? 대수비라고 해가지고 대수비가 수석이셨잖아요. 네네 수석. 근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그러니까 제 대통령하고 얘기는 정례 회의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한 정례 번인데 회의 말하는 겁니다. 네, 그거 말고 현안별로 회의하는 거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정례 회의는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고 그다음에 현안 회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네. 이런 공직에 처음 계셨던 거 아니잖아요. 네네. 최소한 총리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에 있는 수석 비서관들하고는 매일같이 현안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이라니요.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수비라고 하는 정례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만 현안 회의는 뭐 수석실마다 다릅니다만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수비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지만 그거 말고 비서실장하고 지금은 실장이지만 실장들 회의 있거든요. 실장하고 당시에 국정기획수석, 뭐 홍보수석 하는 그런 회의는 매일 하셨습니다. 저는 경제수석이기 때문에 그 정례 회의에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 담당 현안 회의만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선관위가 조치한 것조차도 모르고 여지까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께 담화를 하죠. 조금 전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불확실성 제거가 경제에선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엔 대통령 탄핵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총리 생각 어떻습니까?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안정된 낫습니까? 관리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낫습니까? 뭐 지금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정치 사회적인 불확실성을 그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지금 상황이 계속 가도 불확실성은 괜찮다? 아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빨리 해소하는 게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탄핵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창피할 따름이고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기다려줄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탄핵되고 특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